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3%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과일과 채소값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은 넉 달 만에 둔화했습니다. 총선용 개각으로 일기 장관들이 모두 물러난 이후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출마자 모집에 나섰고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선은 물론 전 총리 연대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반복된 압수수색이라며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또 다른 여성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민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원정 매입도 연중 최저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YTN 뉴스 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하며 넉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농산물 값은 13% 넘게 올라 불안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넉 달째 3%대 상승률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0.5%포인트가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물가 흐름도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가 2.4% 올랐지만 경유는 13.1%, 등유는 10.4%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내구재, 섬유 제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농산물 값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산물은 13.6%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파, 오이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쌀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겨울철 기상 여건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달 초중순 종료 예정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수출과 건설 경기가 나아지면서 3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늘었고 수입도 석유 제품 중심으로 2.3% 늘었습니다. 건설업이 2.3% 성장하며 건설 투자 역시 2.1% 늘었는데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TA를 통한 수출길 확장과 함께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고 키우겠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습니다.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 키워드, 단연코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등 하나같이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던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난달 25일 이뉴한 혁신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미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표가 몸담은 인천 계양을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네, 원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 선봉장에 서기도 했던 만큼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재선 출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곳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선이 치러진다면 당내 빅매치가 성사되는 셈인데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재선을 해온 곳이기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더욱 관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 지역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대구 달성군에 3선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지역이라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 사 출마설이 거론되는 등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출마하는 방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개각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취도 큰 관심사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을 앞두고 연말 연초쯤에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당 안팎으로 나오는 의견은 많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의 새 얼굴이 돼야 한다. 상징성을 고려해서 정치 1번지 종로로 출마를 해야 한다. 또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역시 이번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강남 출신 4선 의원입니다만 총선 레이스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한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요? 이어서 박석원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유대원 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개각에는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이 빠졌고 그 자리는 관료, 학계 위주의 인사들로 채워졌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어떨까요? 야당은 특히 경제부총리 교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그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바꿨잖아요. 예. 그 중기부 장관하고. 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저 내년도 경제 위기가 오는데 경제팀을 이렇게 그 경질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총선용 출마를 위해서 배려한다? 그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내각 출신에서 총선에 많이 나가는 건 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내각이 경력
공장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한참 협상 중인데 기재부총리,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벌써 이렇게 교체한다고 발표해 버리면, 물론 뭐 후임자 올 때까지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민하게 잘 움직이겠느냐. 여권은 전문성을 높인 인사라며 정부와 입을 맞췄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 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해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라는 건데요. 여소야대 전국을 의식한 듯 총선에서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한 내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권 초기에는 또 지난 정권 정권 교체 전환의 의미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도 해야 돼서 정치인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 어떤 초기에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기틀을 마련한 만큼 또 민생을 챙겨야 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도 너무 잡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 검증된 분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희생 관련 혁신안 보고를 놓고 지도부는 요청이 없었다. 혁신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위 조기 종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혁신위의 과속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희생도 지금 내년 선거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마치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 양 강조하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혁신이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밖에 불구하고 그건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혁신위원회가 과속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과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벌어졌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이제 너무 끓여서 뼈도 녹아버린 사골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보기에는 사골을 삶아 먹는데 사골요?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끓여서 먹어도 됐는데 지금은 뼈도 없어요. 뼈도 다 녹아가지고 하는데 그 뼈를 또 갈아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카는 지금 2년 넘게 압수수색하고 경기도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나가는 사무실까지 차려서 수십 명이 나가서 1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뭐 또 남아있을 게 있을까요? 절차도 내용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했다고 해서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그래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검찰 하나의 수법이 구태자적인 수법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 방식에 의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 탈당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신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과의 연대설까지 제기되면서 당 일각에선 술렁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현 민주당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한 번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실형 선고를 겨냥했습니다. 국민 평균만큼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설에 대해서도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국민은 윤석열, 이재명 중 한 명을 고르라는 내키지 않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제3세력의 결집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며 결단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비명계 세력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냉소적 시각을 염두에 둔 듯 김부겸 전 총리와의 2차례 만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까지 포함해 전직 총리 연대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심상치 않은 행보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 주류가 분열이 우려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자 하는 저는 그 명분이 여기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물론 이재명 체제에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아직 탈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달 중순까지 쇄신 요구에 답을 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 상황에 침묵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를 부각하며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내용까지 격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몰아내주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냐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당을 통해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재차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대설에 대해선 아직 진척은 안 됐지만 민주당의 현 상황에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 23명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돼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잠정 박탈된 황의조 선수가 여성과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 선수가 입국하는 대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앞서 등장한 피해 여성과 또 다른 여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황 선수가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신체를 노출하라고 요구한 뒤 영상통화의 녹화 기능을 활용해 해당 장면을 몰래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황 선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영상통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앞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피해 여성과는 또 다른 여성인데요.
경찰이 영상 속 여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보니 당시 녹화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다른 영상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황 선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그럼 경찰이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황 선수가 영상통화를 녹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도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황 선수가 합의가 있었다 주장한 기존 피해 여성과의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통화 녹화로 음란물을 저장하고 소지한 혐의까지 받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경찰은 이번 영상통화 녹화 같은 경우도 황 선수가 메시지나 음성으로 상대에게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는지 포렌식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대로 몰래 녹화하고 저장한 거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거를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 리도 없고 해당 녹화 속에 나 이제부터 녹화 좀 할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에 이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고요? 네,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선수의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황 선수 측이 최근 피해 여성 중 1명의 기혼 여부와 직업 등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 선수든 법무법인이든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찰이 황 선수를 추가 소환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들이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황 선수 측이 피해자 진술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황 선수는 지난달 중순에 피의자로 전환됐는데요. 지금은 해외리그 출전을 위해 영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이에 경찰은 황 선수의 입국 날짜를 조율 중인데 연내로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황 선수의 유력한 입국 날짜는 이달 말쯤입니다. 이번에 황 선수가 들어오면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영상통화 녹화 사실을 조사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신상을 언급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나온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8시쯤 서울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의 위험이 처음 현실화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분단선 야탐역에서 퇴근 시간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한 것입니다. 3명이 중상을 입고 2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사고는 또 났습니다. 지난 6월 지하철 분당선 순회역 CCTV인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뒤로 밀립니다. 인파에 깔리는 걸 피하려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14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0여 명이 넘어져 2명이 다친 건데요.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만 보더라도 1,837대 가운데 33.8%인 620대 아직도 방지 장치가 없습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다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6개월 전 분당선 순회역에서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 2건 모두 한 달을 전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와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연속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해 연설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도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과거부터 강조한 다산 외에 출생률 감소 방지가 처음으로 언급됐다며 이는 북한에서도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1961년 김일성 주석 연설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어머니 대회에서 연설한 건 역시 김 위원장이 처음이라며 북한이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행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요소 수출 지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중국이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인 건 지난달 중순부터로 파악됐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비료 관련 협회가 자국 요소 수출 기업들의 수출 자제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중국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입니다. 다만 적어도 석 달치는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중국이 질소 비료 수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서 내년에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중국 현지와 국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소 공급난을 우려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 수출 물량을 제한할 것이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 공식 확인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 요소업계 관계자들도 중국 현지 요소업체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소 수출 물량 쿼터제가 현실화된다면 수출 지연이 더 이어질 텐데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요소 수출 제한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2달가량은 통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만약 요소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연이 해소될 때까지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확보하고 세관에서 막힌 요소 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중국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남아나 중동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보다 지리적으로 멀어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만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소 가격 급등이나 사재기 조짐은 없습니까?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검색해봤습니다. 10리터 제품 한 개 홈페이지 가격이 15,000원 정도인데 어제 쿠팡에서는 27,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5,000원으로 어제보다 3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요소수를 검색한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지난 9월 최대 검색량 100을 기준으로 어제 검색량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검색량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다만 국내 요소업계는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도 제2의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사재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안 심리로 요소수를 사들이는 행위는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가격 급등이나 사재기 조짐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의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는 우리은행 3개 지점이 6개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1개 지점들이 2.6개월 영업정지 조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다른 지역 거주민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원정 매입 비중이 올해 들어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00여 건으로 올해 1월 1,400여 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21.3%로 1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나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내년에 4인 가족 기준 13%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 1월 1일 창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다가 처마가 무너지며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교의 연결식이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500여 명 등이 참석한 연결식에서 고 임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심층 기사에서 한국의 포탄 지원 과정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량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장에선 한 달에만 9만 발 이상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이 조달할 수 있는 건 10분의 1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곧바로 전달됐는지, 미국이 한국 포탄을 무기고에 채우는 우회 방식을 취했는지도 명확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연말이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난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를 재촉한 겁니다. There's not a magical pot of money out there that we can go dip into that we have been hiding off in the corner. It's straightforward. Congress has got to provide the funding or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inue to support Ukraine.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백악관이 패키지로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 가운데 이스라엘만 따로 떼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존슨 하원 의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의 남북 국경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중동 홍해에서 이뤄진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이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이번 공격과 관련해 적절한 후속 조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반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2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살아있는 국보로 민간 외교사절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영국의 유일한 판다 한 쌍이 12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대나무를 먹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먼 길을 떠나야 하기에 사육사가 대나무 한 다발을 갖고 와 트럭에 싣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특수 제작우리도 마련됐습니다. 영국의 유일한 판다 한 쌍인 텐텐과 양광이 12년 만에 전세기를 타고 고향인 중국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I feel like this day has always been in the future coming, but now it'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now it's finally here. 지난 2011년 영국에 도착한 두 판다 임대 기간은 10년이지만 코로나로 2년 더 머물렀습니다. 영국은 한 해 빌리는 비용으로 75만 파운드, 우리 돈 12억 4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새끼를 낳기 위해 8차례 번식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I mean, I think having panda cubs would have been an added bonus. It would have been amazing, but we can't take away from these two fantastic individuals that we have. 자이언트 판다의 유일한 서식지를 가진 중국은 판다를 여러 나라에 장기 임대해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판다 보존이 명목이었지만 일종의 친선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판다를 잇따라 회수하면서 우호의 상징이 아닌 불화의 상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판다 샹샹이, 7월에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출생한 판다 위안멍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에는 20년 넘게 미 워싱턴에 머물던 판다 가족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I hope they can come back. I was hoping that they would extend their contract this time because it seems like they've been able to extend it before. 내년에 미 조지아주에 있는 판다 4마리마저 반환된다면 미국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과 중국 간 관계가 급냉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판다 외교는 막을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자통행증인 건강코드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정단신문은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인용해 쓰촨성과 광둥성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건강코드를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며칠간 소셜미디어에는 광저우 콘퍼런스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강제 검사가 부활했다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현지 직원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7일 갑자기 방역을 해제하면서 건강 QR코드 녹색 확인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력은 12월에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올라서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추위 걱정 없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전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공기도 탁해지겠고요. 특히 밤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서울 낮 기온 11도, 대구 13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보름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